안녕하세요. 연휴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제 연휴 지나고 이제 첫 주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해 나갈 건데요.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은 차이 원가 자본화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차이 원가 자본화는 크게 차이 원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차이 원가 자본화. 차이 원가 자본화 중에서도 첫 번째 연평균 지출액 구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 특정 차입금, 특정 차입금을 자본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일반 차입금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공부하겠지만 특정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요. 자본화 기간을 중심으로 하게 돼요. 자본화 기간. 그러니까 특정 차입금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차입 기간이 있잖아요. 그 차입 기간 중에서도 그러니까 건설 기간, 자본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 기간을 의미하는 거겠죠. 건설 기간을 의미하니까 건설 기간이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런 기간이겠죠. 그런 기간을 자본화 기간이라고 하죠. 자본화 기간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건설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차입금. 일반 차입금 경우는요. 특정 차입금과 차이가 나는 것이 자본화 기간이 아니라 회계 기간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어. 차이원가 자본화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죠. 특정 차입금은 자본화 기간을 중심으로 한다. 두 번째 일반 차입금은 회계 기간을 중심으로 한다. 이것을 반드시 이번 시간에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나중에 연습 문제 풀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공부하도록 할게요. 차이 원가. 차이 원가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자 비용 내지는 금융 비용이 되겠죠. 금융 비용. 이것을 이제 자본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 원가는 이자 비용을 의미하는 건데 이자 비용을 자본화한다. 자본화 내지는 자산화 시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자산화 시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요. 건설 중인 자산이 있어요. 건설 중인 자산이 10억이 있죠. 이것을 이제 현금 10억 이렇게 있죠.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10억, 대변에 현금 10억 이렇게 있는데 돈을 차입해왔으면 이자가 붙겠죠. 그것을 이제 현금을 지급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연말 되면 이제 그 이자를 지급하게 돼요. 연말에 지급하게 되는 것이 차변에 이자 비용 4천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여기 4억이 아니라 4천만 원이죠.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4천만 원, 대변에 현금 4천만 원. 이것이 발생한 거죠. 근데 이제 차이원가 자본화라고 하는 것은 이자 비용을 자산화시키는 것이 되겠죠. 자산화시키게 되니까 그 자산화시키는 방법이 이제 이자 비용을 자산화시키게 되겠죠. 자산화시키게 되니까 이자 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 인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4천만 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자 비용을 제거해주게 되겠죠. 이자 비용을 제거해주면서 그 이자 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하는 방법. 이것이 차이 원가의 자본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즉 차이 원가 자본화라고 하는 것은요. 비용 인식의 이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용
인식의 이연, 이것을 차이 원가 자본화라고 해요. 그래서 개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개념,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 이것을 차이 원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이 원가는 이자 비용 내지는 금융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부 내용을 보시면요, 자산의 취득이라든지 그리고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이 원가는 당해 자산의 원가의 일부로서 구성한다. 그래서 이때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차이 원가를 건설 자금 이자 또는 자본화한 차이 원가라고 한다. 세 번째 내용 보시면요, 차이 원가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이유는 차이 원가를 관련된 수익에 합리적으로 대응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이것이 차이 원가라고 하는 것이죠. 차이 원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유형 자산에서 발생이 되겠죠. 유형 자산. 그래서 유형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관련된 수익이 발생하는 각 회기간의 비용을 인식한다. 이거랑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차이 원가를 공부할 때는 이제 적격 자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적격 자산에 대한 의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적격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이다. 이것을 적격 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표시해 두세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여기까지 체크해 두세요.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이것을 취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이것을 취득이라고 하는 거죠. 취득. 그래서 취득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 이것을 적격 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적격 자산은요, 재고 자산이라든지 제조 설비 자산, 전력 생산 설비, 무형 자산, 투자 부동산, 생산용 식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적격 자산의 항목들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외가 나오죠. 예외는요, 첫 번째, 금융 자산이나 생물 자산과 같이 최초 인식 시점의 공정 가치나 순 공정 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이다. 두 번째는요,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 자산의 경우에는 적격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적격 자산, 예외사항,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정리되셨죠?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자본화 대상 차이 원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본화 대상 차이 원가는요, 적격 자산의 취득, 그리고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이 원가는 당해 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 이것이 자본화 대상 차이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것이 있냐면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해서 계산된 이자 비용, 이것을 이제 자본할 수가 있겠죠. 이제 두 번째는요, 금융 리스 관련 금융 원가를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외환 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 차익 중 이자 원가 조정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세 가지가 자본화 대상 차익 원가에 해당이 된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네 번째, 자본화 기간이 되는 거죠. 자본화 기간은요, 적격 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에 대한 차익 원가를 당해 자산의 원가로 처리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제 자본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건설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본화 기간은 건설 기간. 그래서 건설 기간이 예를 들면 보통 1년 이상 걸리겠죠. 오늘 공부하는 것은 편의상 1년 이내로 잡게 돼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 기간을 갖게 돼요. 이것을 자본화 기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월 1일 이때가 이제 자본화 개시 시점이 되겠죠. 자본화 개시 시점. 그 다음에 이제 12월 31일은 건설 기간이 끝나는 것이 되겠죠. 건설 기간이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이때는 자본화 종료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화 개시 시점, 그 다음에 자본화 종료 시점. 그러니까 개시 시점은 건설 기간이 시작되는 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본화 종료 시점이 이제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 이 기간은요, 잠시 이제 건설이 중지되는 기간이 있어요. 이것을 자본화 중단이라고 하겠죠. 자본화 중단은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자본화를 중단시키게 돼요. 그래서 세 가지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첫 번째는 자본화 개시 시점, 그리고 자본화 중단,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본화 종료 시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볼게요. 자본화 개시. 자본화 개시는요, 자본화 개시일부터 적격 자산 원가로 처리한다. 이제 세 가지 동그라미 세 개의 내용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 적격 자산에 대하여 지출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 내용은 지출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표시해 두세요. 지출. 그러니까 자본화 개시 시점은 적격 자산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요, 돈을 빌려왔죠. 돈을 빌려오게 되면 이자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자 비용. 우리가 이제 회계 원리 시간에 이자 인식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복식 부계 개념에 대해서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면 이자가 이제 차차차차 발생하게 되겠죠. 기간별로 이제 발생하는 것, 이것이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차입 원가를 발생시키고 있다. 차입 원가를 발생시키고 있다. 두 번째 내용이 이제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이자 비용이라고 메모해 두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적격 자산을 위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은요, 취득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그라미 세 번째는
취득 활동이다.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돼요. 첫 번째는 적격 자산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다. 지출에다가 체크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차입 원가를 발생시키고 있다. 차입 원가가 이자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라고 메모해 두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적격 자산을 위로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활동 수행, 이것을 취득 활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취득 활동이라고 메모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첫 번째 지출한다. 두 번째 이자 비용, 세 번째 취득 활동,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정리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본화 중단이 나와요. 자본화 중단. 적극적인 개발 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 원가의 자본화 중단이다. 그래서 예외가 있는데 예외 사항으로는요, 상당한 기술 및 관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간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자본화 중단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네, 세 번째 이제 자본화 종료. 자본화 종료는요, 필요한 거의 모든 활동이 완료된 시점이다. 그러니까 자본화 종료 시점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자본화 기간은 세 가지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죠. 자본화 개시, 그 다음에 자본화 중단, 세 번째는 자본화 종료. 이 세 가지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적격 자산에 사용한 자금이 나와요. 적격 자산에 사용한 자금은요, 적격 자산에 대한 지출액을 어떠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를 구분하고 사용된 자금에서 발생한 차입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적격 자산에 사용한 자금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정부 보조금이 있죠. 정부 보조금, 그리고 건설 계약 대금, 수령액 이런 것이 첫 번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정 차입금이 있죠. 특정 차입금은 적격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직접 빌려온 거죠. 자금을 빌려온 것. 이것이 특정 차입금이다. 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 차입금이 나오죠. 일반 차입금은요,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중에서 적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금, 이것을 일반 차입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특정 차입금, 특정 차입금은 자본화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 되겠죠. 자본화 기간 중에 발생한 차입 원가를 자본화시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공부할 거고요. 두 번, 일반 차입금. 일반 차입금은 회계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회계 기간 전체에 걸쳐서 발생한 차입 원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특정 차입금은 자본화 기간, 일반 차입금은 회계 기간.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기 자본이 있죠. 그래서 적격 자산에 사용한 자금은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정부 보조금, 건설 계약 대금, 수령액.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정 차입금, 세 번째 일반 차입금, 그다음 네 번째 자기 자본. 이 네 가지가 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되겠죠. 차이원가 자본화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 공부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첫 번째 차이원가 자본화. 차이원가 자본화 중에서 이제 연평균 지출이 나오죠. 연평균 지출액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가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연평균 지출액이 나오죠. 연평균 지출액은요, 현금의 지급이나 다른 자산의 제공 또는 이자부 부채의 발생 등 다른 지출액이다. 이것을 연평균 지출액이라고 한다. 그래서 연평균 순지출액은요, 연평균 지출액 마이너스 정부 보조금 등의 연평균 수령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나오죠.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잠깐 읽어보시고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2월 말 결산법인인 주식회사 한국은 2020년 중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기로 하고 건설 사업자와 800만 원의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종업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취득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아까 건설 계약을 체결한다. 이것이 건설 대금 지출액이 되겠죠. 이것이 건설 계약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기숙사를 건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겠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부 보조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줄 계속 보시면요. 기숙사 건물은 2월 1일 착공하여 11월 30일에 완공되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때의 기간을 뭐라고 했죠? 그쵸? 자본화 기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체크하시고 자본화 기간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되겠죠? 자본화 기간. 보통 이제 회계에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이 기간을 회계 기간이라고 하겠죠. 회계 기간이라고 하는데 자본화 기간은 이 기숙사를 건설하는 기간이 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이 되겠죠. 이 기간을 자본화 기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자본화 기간, 회계 기간을 구분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주식회사 한국의 기숙사 건설과 관련한 지출 금액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수령한 정부 보조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공사대금 지출액 나오죠. 그래서 2월 1일자에는 180만 원, 2월 1일자에는 180만 원, 그 다음에 5월 1일자에는 240만 원, 그 다음에 10월 1일에는 180만 원, 그 다음에 11월 30일에는 200만 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을 보시면 2월 1일에는 60만 원, 60만 원이 되겠죠. 2월 1일에는 60만 원. 그 다음에 5월 1일자에는 120만 원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월 1일에는 6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주식회사 한국의 적격 자산에 대한 연평균 순 지출액을 계산하시오. 그래서 이제 연평균 지출액을 구하게 돼요. 연평균 지출액. 그래서 연평균 지출액을 구하게 되면 첫 번째 이제 공사 대금을 받았죠. 공사 대금은 180만 원 되겠죠. 180만 원. 180만 원인데 기간을 보세요. 자본화 기간을 보세요. 자본화 기간을 보시면 2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기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몇 개월이죠? 네, 10개월이 되겠죠. 10개월. 그래서 12분의 10 이렇게 하게 되겠죠. 180만 원을 1년 중에 10개월 동안 사용한 것이 되겠죠. 이것이 연평균 지출액.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시게 되면 15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2월 1일자 연평균 지출액은 150만 원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메모해 두세요. 표 있죠. 표에다가 2월 1일자에 180만 원 곱하기 12분의 10 해서 그 다음에 거기 네모칸에다가 150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월 1일자 볼게요. 5월 1일자. 5월 1일자는 240만 원을 지출한 거죠. 240만 원. 240만 원을 1년 중에 몇 개월 사용했죠?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기간이 되는 거죠. 몇 개월이죠? 네, 7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7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해 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네, 14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에다가 정리하시면 되겠죠? 5일자에 240만 원 곱하기 12분의 7, 그 다음에 그 옆에 140만 원 이렇게 메모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10월 1일자 볼게요. 10월 1일자는 공사대금 지출액이 180만 원 되겠죠? 180만 원. 180만 원 곱하기 12분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되겠죠? 2개월 되겠죠? 2개월이니까 12분의 2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연평균 지출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연평균 지출액은 얼마죠? 그쵸? 30만 원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30일 11월 30일에 공사대금 지출액은 200만 원 나오게 되겠죠? 200만 원인데 11월 30일 이때가 되겠죠. 이때가 되니까 종료 시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경과분이 없죠. 경과분이 없으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200만 원 곱하기 12분의 0 이렇게 되겠죠. 결국 마지막에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해 주세요. 다 더해주게 되면은 얼마죠? 네, 연평균 지출액은 32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 있죠. 정부 보조금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 방법을 해주게 되면 정부 보조금 정부 보조금은 2월 1일자 60만 원 되겠죠. 60만 원. 60만 원 곱하기 10개월분이 되겠죠.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은 10개월. 그러니까 10개월분이 되겠죠. 그래서 60만 원 곱하기 12분의 10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죠? 그쵸? 50만 원 나오게 돼요. 그래서 2월 1일자에는 연평균 보조금은 5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5월 1일자 1일자 보시면 이제 120만 원 되겠죠.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금액이 120만 원. 120만 원인데 이것을 5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이 되겠죠. 몇 개월이죠? 네, 7개월 되겠죠. 12분의 7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5월 1일자에는 연평균 받은 금액은 7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월 1일 10월 1일에는 60만 원 되겠죠. 60만 원 곱하기 12분의 10월 1일이 되겠죠. 몇 개월이죠? 2개월이죠. 12분의 2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나오게 되죠? 네, 1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 합산해 보세요. 합산하게 되면은 이 금액은 130만 원.
그래서 다시 위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연평균 지출액에서 밑에 식이 나오죠. 연평균 순 지출액은 연평균 지출액에서 정부 보조금 등의 연평균 수령액으로 한다. 그래서 첫 번째 320만 나왔죠. 이것이 연평균 지출액. 여기에서 정부 보조금 등의 연평균 수령액 이 금액은 13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320에서 130만 빼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그쵸? 19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연평균 지출액은 190만 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 값에서 B 값을 빼게 되면 190만 원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특정 차입금, 그 다음에 일반 차입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